아동학대가 중대한 경우 한 번만 신고가 들어와도 아이와 즉각 분리하고 아동학대 쉼터를 확충하는 대책을 정부가 내놨습니다. 지난해 7월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따져봤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조기 도입 가능성을 밝힌 화이자 백신의 2월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화이자 측은 식약처에 아직 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진욱 최대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1호 수사 대상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1호 대상이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답했습니다. 오는 3월 재개를 앞둔 주식 공매도와 관련해 여권이 금지 조치를 석 달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가 급락을 우려해 1년간 금지돼 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 열립니다. 취임식에 불참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 난입 사건으로 기소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방역 지침에 따라 영업이 금지된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불복종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PC방 업주들도 24시간 오픈 시위에 나섰습니다. (16개월) 정인이 사망 사건 이후 확산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의 다음 말은 우리가 바꿀게였습니다. 정부가 바꾸겠다며 오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중대한 학대는 단 한 번만 신고되어도 현장에서 부모와 즉각 분리하고 위기아동 보호과정을 새로 확충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이런 아동학대 대책에서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과연 제2의 정인이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인지 김감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3번의 신고가 있었지만 결국 양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정부가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앞으로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은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반드시 동행해야 하고 신고 현장 외에 다른 장소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출입 허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중대한 학대의 경우 단 한 번의 신고라도 현장의 판단으로 아동과 즉시 분리하고 조치한 경찰과 공무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습니다. 또 조사를 거부한 부모에게 물리는 과태료도 현행보다 2배 올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당국은 피해 아동보호시설도 확충합니다. 현재 76개 있는 학대 아동 쉼터는 연내 최소 29개 더 늘리고 보호 쉼터가 없는 10곳의 지자체에 일시 보호시설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2세 이하 영아를 돌볼 수 있는 위기보호가정도 최대 200개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일반 위탁이나 전문 위탁 부모로서 양성된 부모들이 한 176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먼저 활용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계속 양성할 계획입니다. 관건은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입니다. 아동들이 쉼터에 머물면서 치유받고 회복할 수 있는 전문 서비스, 또 담당하기 위한 인력, 예산, 다 같이 쫓아가야 되는 거죠. 정인이가 숨진 지 98일 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숫자만 늘린 설익은 대책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입양 제도도 손볼 계획입니다. 예비 양부모가 입양할 아동을 6개월가량 먼저 키워보고 입양 여부를 최종 결정하도록 하는 사전 위탁제를 의무화하기로 했는데요. 입양 후 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논란이 큽니다. 이 법무부조차 과거에 아동 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며 반대했었고 이 전문가들도 아이들에게 오히려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정부가 입양아 사전 위탁제를 도입합니다. 무턱대고 아이를 입양한 뒤 학대하거나 방치하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민주당 역시 당장 법 개정을 하겠다며 지원에 나섰습니다. 6개월간 예비 입양 아동을 예비 부모 가정에 위탁 보호하여 그 기간 동안 꾸준히 모니터링, 이를 입양 전 필수 절차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독일과 영국도 중단된 위탁이 좌초된 입양보다 낫다며 사전 위탁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민주당이 발의했다가 본회의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된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입양하지 않는 등 아동 쇼핑을 조장할 수 있다며 부작용을 지적했습니다. 전문가 역시 부모를 헷갈려 하거나 애착관계 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엉뚱한 사람에게 애착을 형성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이전에 위탁 부모 있잖아요.
아이를 입양하면 담당 공무원이 배치돼 양부모를 관리하는 미국처럼 정부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6개월이나 1년 정도는 철저하게 입양 후에 사후 관리하는 현재 체계를 좀 더 강화하는 식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아동의 성장 발달에 더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일단 사전 위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이 입양 사전 위탁제는 논란이 됐던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 발언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전 위탁제를 설명하려다가 나온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입양 부모들은 이 해명이 오히려 더 상처가 된다고 토로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김재혁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딸아이를 키우며 2명의 남자아이를 차례로 입양한 50대 부부. 아기 때 데려온 아이들은 어느덧 12살, 8살 초등학생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가슴 나기 때문에 일단 내 얘기인 거예요. 힘든 시기를 어떻게 보낼까 고민하지 이 아이를 보내야 되겠다 고민 안 해요. 가족이 된 순간 아이를 돌려보내는 건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뿌리를 한 번 더 뽑아서 다른 곳에 뽑히게 하는 거니까 쉽게 할 수 없는 행동이고.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 위탁 제도를 보완하자는 취지였다는 청와대 해명이 입양 가족에게 2차 피해가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입양 가족이 마치 아이와 맞춰보기 위해 관행처럼 사전 위탁을 해온 걸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입양 단체는 사전 위탁을 애착 형성 기간이라고 강조합니다. 온전히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사전 위탁 제도를 통해서 입양 부모가 그 아이를 선택하려고 간보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전 위탁이 그동안 정식 제도로 자리 잡지 못한 건 아이를 물건처럼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인데 대통령이 이를 보완하겠다며 바꾼다는 표현을 쓴 건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하늘나라로 떠난 후에야 출생이 입증된 안타까운 아이도 있었습니다. 엄마에 의해 8살 아이가 숨졌는데 출생 신고는 물론 8년 동안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한번 다녀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현관문에 노란색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습니다. 초인종 밑엔 신생아가 자고 있어 문을 두들겨달라는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지난 15일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8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곳입니다. 엄마는 생활고를 이유로 지난 8일 아이를 살해한 뒤 일주일간 방치하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엄마는 구속됐고 헤어져 살던 아빠는 경찰 조사 후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아이와 엄마는 주변과 왕래를 하지 않았는데요. 이웃들은 이들 모녀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젊은 여자들 와서 인사하고 외쳐를 안 하는데 우리한테 와서 아는 척도 안 하고 이래서 몰라. 자세히는 몰라. 보신 적 없으시죠? 그 엄마랑 애기랑. 확실히 안 맞더러. 모녀는 3년 전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것으로 추정되는데 전입신고를 안 했고 기초생활수급 대상도 아니어서 주민센터의 모니터링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아이는 8년 넘게 의료보험 혜택은 물론 학교 입학 같은 기본적인 권리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숨진 뒤에야 세상에 드러난 아이는 마지막 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출생신고가 안 돼 있으니 정상적인 사망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 경찰은 고심 끝에 신분이 불명확한 무연고자로 사망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나마 아빠의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해 장례를 치르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이 가정에서뿐 아니라 장애 아동을 보살피는 국공립 어린이집에서조차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달 이곳에서 교사 3명이 장애아이 2명을 학대했다고 저희가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 경찰이 CCTV를 조사해 보니 8명의 원생이 추가로 학대당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학대가 일상처럼 벌어졌던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민준 기자입니다. 교사가 뛰는 아이의 머리를 잡더니 그대로 내동댕이 칩니다. 이불을 들고 아이를 위협적으로 눕히기도 합니다. 아이가 장난감 정리를 하지 않자 장난감 통을 집어던집니다. 교사의 행동에 아이는 놀란 듯 얼어붙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아이에게 다가가 들고 흔들거나 옷을 벗겨 등을 때리기도 합니다. 지난달 말 5살 장애 아동과 13개월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교사 3명이 입건된 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학대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교사들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말까지 2달치 CCTV를 확보해 분석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추가 피해 아동 8명이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아이가 학대당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부모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눈에 보면 아이가 웃었던 모습들이 정말 아련아련해 보이고 그 아이가 물병에 맞아가지고 다 3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가 지난해 11월 한 달간 어린이집에 다니며 당한 학대는 12차례에 이릅니다. 경찰이 CCTV를 분석한 2달간의 기간 동안 어린이집에 다닌 아이는 19명. 이 중에 절반이 넘는 아이들이 학대 피해를 입은 겁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려 1년 이상 기다린 부모들은 교사들이 이럴 줄은 몰랐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우리 담임이 그럴 리가 없어. 이를 사랑하고 예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맨날 보냈어요.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취재진의 해명 요청에 드릴 말씀이 없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경찰은 앞서 입건된 3명의 교사 외에 추가 입건 대상자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2월 화이자 백신 도입.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달 초 화이자 도입을 2월로 앞당기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효능 논란이 빚어진 아스트라제네카가 아니라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화이자라서 기대감이 컸죠. 하지만 화이자는 우리나라에 정식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라 총리의 약속은 사실상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현수 기자입니다. 3상 임상시험 결과 95% 예방률을 입증한 화이자 백신.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화이자 백신 도입을 당초 예정된 3분기가 아닌 2월로 앞당기겠다며 성사 가능성이 높다고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심사 절차를 따져보면 2월 도입은 어려워 보입니다. 식약처가 화이자의 임상 자료를 사전 검토하고 있지만 정작 화이자는 정식 허가 승인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식약처는 백신 심사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40일까지로 단축하고 20일 정도 걸리는 출하 승인 절차도 최대한 심사 기간에 포함시킨다는 계획.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 자문 절차를 고려하면 40일도 빠듯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당장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2월까지 승인하는 건 무리라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화이자의 정식 신청이 이달 말쯤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화이자 측은 빠른 자료 제출을 노력 중이며 구체적인 허가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식약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례 수입으로 백신을 들여오는 방법도 있지만 백신 특례 수입에 전례가 없고 정부가 우리 식약처의 별도 승인을 백신 안전성의 근거로 삼아왔다는 점에서 쉽지 않은 선택이 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정세균 총리는 화이자 말고 다른 백신의 추가 도입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미확정 계획이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계속 엇박자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황규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국무총리가 화이자 백신 2월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날, 질병관리청은 수습하기 바빴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정된 거는 없고 협의 진행 중에 있고.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정 총리는 이번에는 또 다른 백신의 추가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또 다른 플랫폼의 백신을 추가 도입하는 노력을 해왔고 최근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또 한 번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야 했습니다. 백신 계약을 주관하고 있는 질병청은 비밀 유지 서약 때문에 계약 체결 외에는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중앙재난대책본부의 수장인 총리의 발언으로 2차례나 혼선을 빚은 겁니다. 질병청 관계자는 총리의 의중은 모르겠지만 백신을 앞당기려는 노력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대통령 발언으로도 같은 상황은 되풀이됐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코박스 물량이 가장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백신이 들어오는 시기와 접종의 시기가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백신 제조사하고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정부와 질병청의 엇박자가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이미 백신 접종을 시작한 선진국도 여유를 부리지 않고 더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세계보건기구가 백신 사재기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이미 3,900만 회분 넘게 접종을 실시한 49개국 이상 구국과 대형 제약사들을 향해 군대 실패를 비난하는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 백신 사재기가 대유행을 연장시킬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Just 25 doses have been given in one lowest income country. Not 25 million, not 25,000. 단 25명만 백신을 맞았다는 아프리카 기니입니다. 1,300만 명 넘는 기니 인구 가운데 대통령을 시작으로 러시아산 백신을 접종했지만 14,000명 이상 확진자가 발생한 위기를 극복하기엔 역부족입니다. 기니 전체 인구와 비슷한 미국 뉴욕주에 이번 주 보급되는 백신은 25만 회분. 전주보다 5만 회분 줄어들자 연방정부 대신 뉴욕 주정부가 직접 구매에 뛰어들었습니다. I sent the president and chairman, Mr. Borla, Dr. Borla, a letter asking if New York could buy directly from Pfizer. Pfizer is a New York company. They are headquartered here. 모더나 백신과 달리 화이자는 연방정부가 추진하는 초고속 작전 일원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구매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 부유국들과 백신 제조사의 직거래가 늘어나는 가운데 미국과 영국은 인구보다 4배 많은 백신을 계약했고 캐나다가 계약한 백신은 인구의 6배가 넘습니다. WHO는 각국의 백신 사재기보다 공정한 분배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주식시장에 참여한 동학개미들의 최근 최대 관심사는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입니다. 이 주가가 하락하면 이익을 보는 투자기법 공매도는 이 주식시장의 과열을 방지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당장 주가 하락의 우려도 크지요. 2달 뒤면 공매도 금지가 풀리게 되면서 이 동학개미들이 반발을 해왔는데요. 결국 정부와 여당이 3개월 연장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매도 금지를 3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매도 금지 조치는 지난해 3월 6개월 기간으로 이뤄졌고 한 차례 연장돼 오는 3월이면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정 간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공매도 금지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미 투자자와 기관 투자사의 소위 말하면 기울어진 운동장 논이 있어서 공매도의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3개월 추가 연장에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기관 투자자 등의 공매도에 대비할 시간을 주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4월부터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데 바로 시행 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적 보완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청와대도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경우 전문가들이 더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연장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의 답변을 준비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는 다음 달 금융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정됩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 여당이 주도하는 공매도 금지 연장은 한편으로는 정치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 비슷한 논란에 휩싸인 게 바로 이익 공유제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오늘 코로나 국면에서 은행들이 이익을 보고 있으니 대출 이자를 특정 기간 동안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은행업계는 반시장적 발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여당 정책위의장이 임대료를 깎아주는 임대업자의 경우 은행의 대출 이자를 내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는 가장 큰 업종이라고 하면 금융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자 꼬박꼬박 받아가고 은행권의 이자나 이런 것도 멈추거나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은행이 일정 기간 대출 이자를 받지 않는 특별법 제정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에서 이익을 본 기업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이익을 나눠주자는 이익 공유제의 한 방안입니다. 민간 기업 압박이라는 논란이 일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러 가지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이자에 대해서까지 정치권이 관여하는 것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
또 생각을 합니다. 은행업계에선 시장 질서를 무시하는 행위라는 반발이 나오고 전문가들의 반응도 부정적입니다.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고 회사의 주인도 있는 것이거든요. 관치금융이라고 얘기를 하죠. 홍 의장도 채널A와 통화해서 현재 시행 중인 대출 만기 연장과 이자 유예 프로그램을 연장하려는 취지라면서 특별법 제정은 마지막 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선 월 24조 원을 들여 소상공인들의 손실 매출액 일부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공수처 자체가 새로 생긴 조직이라 어떻게 운영할지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 김 후보자 1호 수사 대상이 윤석열 검찰총장일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김진우 공수처장 후보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수처 1호 수사 대상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어떤 정치적인 고려를 하거나 하지 않고 사실과 법에 입각해서 1호가 윤석열이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부인하지 않으셨잖아요. 열어놓으셨죠? 예, 그렇죠?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검찰의 무리한 수사 관행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 이것은 결국은 수사를 위한 수사, 이제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하는 이제 관행이 생겼다. 여권의 윤 총장 사퇴 압박 이유에 대한 답변은 애매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그렇게 극찬하다가 찍어내기로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졌다.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후보자도 동의합니까? 저는 거기에 이제 100% 동의는 못하고요. 외압에 대해서는 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청와대나 권력에 압력이나 흔들기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헌법과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월성 원전과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등 현 정권 인사 연루 의혹이 있는 수사를 공수처가 가져갈 것이냐는 질문에는 누가 봐도 타당한 사건만 수사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긴급 출국 금지 조치 과정에서 허점이 계속 발견되고 있는데요. 여기 긴급이라고 손으로 쓴 거 보이시죠? 이 당시 검사가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가 아닌 일반 요청서에 이렇게 손으로 써서 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주현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태국으로 출국하려고 하자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법무부에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접수된 서류에는 출국 금지 요청서라는 제목 옆에 손으로 쓴 걸로 보이는 긴급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정식 문서와 비교해보면 제목뿐만 아니라 근거 규정도 다르게 표시돼 있습니다.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가 아닌 일반 출국 금지 요청서를 제출했던 것입니다. 법조계에선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가 긴급 출국 금지의 근거가 된 법률 규정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졸속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상조사단 검사가 관련 서류를 법무부에 여러 차례 수정 접수했다는 출입국 심사과 직원들의 대화 내용이 공익신고서를 통해 드러나게 됐습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 금지 과정에서 진상조사단이 법무부에 제출한 서류와 수정 과정 전반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열한야랑 정치부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입양의 정의, 오늘 정치권에서 재조명된 입양 가족이 있죠? 네, 최재형 감사원장 가족입니다. 네, 아들을 입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4남매 중 아들 2을 입양했는데요. 오늘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SNS에 최재형 원장의 10년 전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습니다. 최 원장은 당시에 부장판사였는데요. 입양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에게 아이에게 뭔가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입양은 진열대에 있는 아이들을 물건 고르듯이 고르는 것이 아니다. 아이에게 사랑과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게 최 원장의 생각입니다. 최 원장이 미담 제조기다 이런 말을 여권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네. 이 입양이 실천이 쉽지가 않죠. 네, 한국 입양 홍보에 올라온 최재형 원장 가족의 일기도 찾았는데요. 최 원장은 17년 전 글에서 아들의 자라나는 모습을 남기지 않을 수 없다. 귀여우니까 라면서 입양한 아들에 대한 애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수행원도 없이 입양의 날 행사에 깜짝 참석해 기빈석에 급하게 자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오늘 최 원장이 화제가 된 게 이제 어제 대통령의 발언과 대비되면서도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 이 최 원장이 하필 또 정권하고 좀 갈등도 빚고 있으니까요. 네, 청와대는 오늘도 진화에 나섰습니다. 오해 상당히 이제 강하게 하신 건데 대통령님 의도라든지 아이 머릿속에 아동방풍이라는 의식 자체가 없으십니다. 사전 위탁 보호 제도를 설명을 드릴 때 아이를 위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표현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은 인정을 하시는 거죠. 어제 하신 말씀에 전체 맥락을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었을 텐데 조금 아쉽게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아직까지 오해다. 언론과 국민이 이해를 잘못한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시 5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한 말입니까? 네, 오늘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서 야권 후보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개방형 통합 경선을 제안했습니다. 입당은 안 하는 대신에 국민의힘이 만든 플랫폼에서 경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단일화를 통한 야권 승리 그리고 정권 교체의 교두보를 놓겠다는 한 가지 목표만 있을 뿐입니다. 국민의당은 조만간 실무 대표를 인선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죠? 네. 국민의힘은 손뼉을 쳤습니까? 경선은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라며 거부했습니다. 우리 당의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단일화라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지 그 전에 무슨 단일화를 갖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당은 당규에 우리 당원을 상대로 경선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대표 이 제안을 국민의힘이 받기 힘든 이유가 있겠죠. 네, 최근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보면요. 여야 후보 적합도에서 안철수 대표는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앞섰습니다. 이 상태에서 통합 경선을 하면 국민의힘 후보들이 밀릴 가능성이 크겠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대표가 밖에서 국민의힘을 먹고 싶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 국민의힘도 마냥 거부하면 이 단일화를 바라는 이 야권 지지층의 지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안 대표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통합 경선을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나는 단일화를 위해 할 만큼 했다는 명분을 쌓을 수 있겠죠. 오늘의 여랑야랑은 일거양득으로 정해봤습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이 당명은 비슷한데 이 단일화가 쉽진 않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조치를 일부 완화했지만 여전히 영업을 하지 못하는 곳들도 있죠. 클럽이나 단란주점 업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며 불을 켜는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현장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클럽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이태원의 거리. 클럽 간판에 환하게 불이 들어왔습니다. 헌팅포차에선 음악 소리도 흘러나옵니다. 정부 방역 지침상 클럽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은 영업금지 대상이지만 영업재개를 촉구하는 뜻으로 간판불을 켜는 집단행동에 들어간 겁니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호소하고 싶은 마음에 간판불만 켜놨고요. 나라에서 좀 도와주시기만 하면 저희도 잘 대처해서 버텨낼 수 있을 텐데. 지난 2달 동안 문을 닫았던 서울 도심의 유흥주점은 테이블마다 먼지가 쌓여 있고 냉장고는 가동을 멈춘 지 오래입니다. 업주는 쌓여가는 고지서를 볼 때마다 분통이 터진다며 영업을 재개한 다른 업종과 형평성을 맞춰달라고 말합니다. 집세에, 전기세에, 물세에, 관리비에 코로나를 만들어내는 데는 아니잖아. 이 왜 유흥업소만 문 닫게 하냐고. 유흥업소 업주들은 앉아서 망할 수는 없다며 정치권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유흥업소에 사형 선고 내린 방역당국 가만히
죽을 수 없다. 일부 회원들은 영업금지에 항의하는 뜻으로 삭발도 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유흥업종 종사자들의 어려움을 헤아려달라는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유흥업소 업주들은 오는 21일까지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고 영업재개 등 집단행동 수위를 높여나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PC방도 방역 지침에 불복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낮에는 손님이 거의 없는데 밤 9시에 일괄적으로 문을 닫으라는 지침이 가혹하다는 겁니다. 구자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PC방이 문을 닫아야 하는 오후 9시를 조금 넘긴 시각. 문을 활짝 열어놓은 PC방이 보입니다. 방역당국의 영업시간 제한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밤새 문을 열기로 한 겁니다. 손님이 오면 돌려보내면서 문을 연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놨어요. 근데 손님을 직접 받아서 우리가 수익을 취할 수는 없게 해야 되니까. 영업금지는 풀렸지만 밤 9시부터 아침 5시까지 문을 닫게 한 방역 지침을 따르자니 손해가 막심하다는 겁니다. 9시에 문을 닫으라고 하면은 손님들은 7시부터 안 와요. 식당 보고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빼고 장사하라는 것과 똑같은 얘기거든요. 낮 시간은 PC방 문을 열어도 손님이 들지 않아 대부분 빈자리입니다. 임대료나 컴퓨터 관리비 등 매월 고정 지출이 1,000만 원 안팎인데 밤에 손님을 못 받으면 적자가 쌓이는 구조입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최소 운영비로 쓰기에도 빠듯합니다. 지금 하루하루 버는 게 2, 30만 원이에요. 2, 30만 원을 벌었을 때 그게 순이득이 아니라 매출이라는 거죠. 과연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가. 현재 밤 9시 영업 종료 불복에 동참한 PC방은 수도권 중심으로 수십 곳에 이릅니다. 24시간 PC방을 열어놓으려고 매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업주들까지 있습니다. 업주들은 자신들의 단체 행동이 당장 방역 지침을 어기고 돈을 벌 목적이 아님을 강조합니다. 벌금도 벌어야지 내는데 그 벌금 자체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불법을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PC방 업계의 한계 상황에 귀 기울여달라는 게 업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부동산 뉴스도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전국 1위 아파트값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세종시입니다. 이달 말부터 올해 첫 세종시 아파트 분양이 시작되는데 40%가 공무원 특별 공급 물량이고 일반 분양 물량은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자 공무원 공급 물량은 그대로 놔두고 장애인이나 철거민들이 배정받을 물량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이달 중 입주자 모집 공고 예정인 주상복합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여서 로또 청약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조건 이거는 청약을 넣어서 되면은 10억은 그냥 가뿐히 가는 거죠. 30평대는. 3억에서 4억 초반대 주고 33평을 청약받게는 위치를 불문하고 전국적으로 보시든 뭐 세종에 거주하시든 청약을 넣으셔야 되는 게 맞으시죠? 하지만 전체 1,350가구 가운데 일반 분양 물량은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이전 기관 공무원 특별 공급 40%, 또 장애인이나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한 일반 특별 공급 58%를 빼면 남는 물량은 달랑 2%. 일반 분양 비중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세종시는 공무원 특별 공급 물량 대신 일반 특별 공급 중 원래 120가구였던 기관 추천 물량을 75가구로 줄여 일반 분양 비율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이나 철거민, 국가유공자들이 주로 배정받는 물량을 줄이는 겁니다. 세종에는 올해 5,600가구 이상이 분양되는데 이들 아파트 단지에도 이런 방식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세종시는 현행법상 정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전체 중 40%를 이전 기관 공무원에게 의무 배정해야 한다며 앞으로 공무원 특별공급 비중을 해마다 10%씩 낮출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는데 바람이 강해서 진화가 어려웠습니다. 충북 증평의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나서 검은 연기가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긴띠를 만들었습니다. 인천에서는 수출단지에 있던 중고차 80여 대가 불에 탔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공장 한가운데 사람 키보다 높은 화염이 치솟습니다.
소방대원들이 물을 뿌려보지만 물길은 쉽사리 잡히지 않습니다. 엄청난 화마의 기세에 소방헬기까지 동원됐습니다. 충북 증평군 플라스틱 공장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전 11시 47분입니다. 이런 플라스틱 자재가 불에 타면서 이 새카만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화재로 발생한 검은 연기가 기류를 타고 상공으로 수십 킬로미터 넘는 긴 띠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연기에 놀란 주민들의 신고 전화가 15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모든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4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았고 현재 잔불 정리가 진행 중입니다. 공장 내부에 인화 물질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고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으로 만드는 생산품으로서 유독성 가스가 많이 나는 그 특성이 있습니다. 새벽 시간 인천 연수구 중고차 수출 단지에서도 불이 나 5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 80여 대가 타 소방서 추산 8,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시속 20km의 강풍이 불고 있어서 진화에 어려움이 컸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음과 함께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돌아온다며 사라진 엄마. 1988년 일본에서 벌어진 아동 방임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는 출생신고도 되지 않은 채 방치된 아이들의 일상을 담습니다. 인천에서 엄마에게 살해된 8살 아이. 여수에서는 생후 2개월 된 아기가 냉장고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모두 출생신고 안 됐습니다. 출생신고 부모만 할 수 있는 건지 알아봤습니다. 출생신고 의무자 누굴까요? 가족관계 등록법상 혼인 중에는 부모, 혼인 외라면 친모가 해야 합니다. 부모가 못할 경우 동거하는 친족, 또 군만에 관여한 의사 등이 신고해야 하지만 의료기관이 국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조항 없고 부모가 출생 신고를 안 했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친족과 의료진이 할 방법도 없습니다. 부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가가 아동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을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 국제사회에서는 출생신고 아동의 기본 권리로 통합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에는 아동은 출생 직후 등록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죠.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11년과 2019년 2차례 국내 제도를 지적하며 모든 아동의 출생이 신고되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해외는 어떨까요? 미국 뉴욕주의 경우에는 모든 아동이 5일 내 등록되어야 하는데 출생에 참여한 의사 등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죠. 독일은 부모와 병원 등 의료기관에 출생 신고 의무가 모두 부여됩니다. 2019년 5월 정부는 의료기관이 출생 아동을 통보하도록 하는 출생 통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밝혔지만 아직 법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만문이 바랍니다. 네. 한미연합훈련은 통상 3월과 8월에 2차례 열리죠. 그런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를 이유로 한 번만 열렸고 참여 인원도 대폭 줄었습니다. 이마저도 북한은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필요하면 북한과 협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반도 상황을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정한 특파원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이후 2차례 열병식을 개최하며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믿는다며 한미연합훈련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논의를 하게끔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과 이렇게 협의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여기저기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천영무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과 남침을 막아낼 훈련 여부를 북한과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자해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임을 앞둔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는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적이길 바라지만 희망만이 행동 방침이 될 수는 없다고 조언했습니다. There are ample historical examples of what could transpire
including what happened on that fateful day almost 71 years ago. 워싱턴 조야에서도 섣부른 대북 유화책은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The problem is that this is out of his hand. Like the decision for action seems to be in Pyongyang, and what Kim Jong-un decides to do will kind of set the direction for the next couple months. 바이든 행정부가 임기 초 코로나19 대처와 국민통합 등 국내 이슈에 집중할 가능성이 큰데도 임기 1년 4개월을 남긴 한국 정부가 북미 관계 개선에 조바심을 낸다는 경계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인권대사 임명과 함께 북한의 인권 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란 전망도 있어 한미 간 시각차는 더욱 표면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김정환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모레 새벽이면 바이든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정식 취임합니다. 그 전에 백악관을 떠나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돼 기소될 위기에 처했죠. 멜라니아 여사와 갑질 논란이 불거진 딸까지 퇴장하는 뒷모습이 쓸쓸합니다. 워싱턴에서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4년 동안 머물렀던 백악관에서 떠나는 소회를 전한 멜라니아 여사.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의 의사당 난입 사태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Be passionate in everything you do, but always remember that violence is never the answer and will never be justified. 대선 불복 행보를 이어가며 뒤집기를 시도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Right here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because you'll never take back our country with weakness. You have to show strength and you have to be strong. 멜라니아는 조용히 백악관에 있는 짐을 빼왔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멜라니아에 대한 미국인들의 최근 호감도는 42%에 불과합니다. 2000년 이후 백악관을 떠난 영부인들 가운데 유일하게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작년 이방카를 뱀으로 불렀다는 폭로가 나오는 등 일가를 둘러싼 추문은 퇴임 직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비선실세로 군림한 딸 이방카와 사위 쿠시너는 사저에 화장실이 6개 있었지만 비밀경호국 요원들의 사용을 막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공군기지에서 셀프 환송식을 가질 트럼프 대통령의 발걸음은 무겁습니다.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의사당 난입 사태와 관련해 최대 징역 6개월을 선고받을 수 있는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뒤 재기를 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기소 여부와 탄핵 심판 결과 등 의사당 난입 사태에 따른 여파가 정치적 운명을 가를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저희 팩트맨 코너를 통해 팩트체크를 해드린 적 있죠. 고추나무, 고추대가 코로나19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유튜브에 번졌었는데 허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식약처가 고추대를 코로나 특효약이라고 광고한 한의사 등 업체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고추대는 고추나무의 잎이나 열매와 달리 의약품 허가도 없고 심지어 식품 원료도 아닙니다.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힘든 시기 소비자를 이런 식으로 현혹하는 행위는 그만둬야겠죠. 지난 6일 미국 의회 난동 때 USA가 새겨진 미국 대표팀 재킷을 입고 경찰관 대치하던 사람이 포착됐습니다. 알고 보니 2004년, 2008년 미국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인 클리트 켈러였습니다. 마이클 펠프스 등과 함께 미국 남자 수영 전성기를 이끌던 선수였는데요. 결국 의회 난입에 가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뒤늦게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일각에서는 메달을 박탈하라는 주장까지 나옵니다. 낙타가 보이는데 주변이 온통 눈밭이죠. 참 이색적인 장면입니다. 우리만 폭설이 내리고 추운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상기후를 겪고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에 눈이 내린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아시르 지역도 50년 만에 영하로 기온이 떨어지며 눈으로 뒤덮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영원한 캡틴 박지성이 K리그 현장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전북현대에서 선수 선발과 훈련 시스템 개선을 돕기로 했는데요. 전북현대의 사상 첫 리그 5연패 발판을 놓을 수 있을까요? 염정원 기자입니다. 박지성이 녹색 머플러를 메고 전북현대로 왔습니다. 여기서 대표팀 경기한 게 아마 2002년대 말고는 안 했을 테니까 10년이 20년 거의 가까이 됐어요.
전북의 클럽 어드바이저로 위촉돼 본격적인 행정가로 변신했습니다. 박지성은 2002 한일 월드컵 이전 일본으로 진출해 네덜란드와 영국에서 한국 축구를 대표했지만 고질적인 무릎 부상 때문에 일찍 은퇴하면서 선수로서는 K리그와 인연이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기쁘고 우선 이제 김상식 감독님이 요청을 했고 상식이 형에게 감사하죠. 박지성은 전북 현대에서 선수 선발과 육성 및 스카우팅, 훈련 시스템 등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14년 은퇴 후 박지성은 FIFA 마스터 코스를 이수하며 유럽에서 축구 행정을 공부했습니다. K리그 최고 구단인 전북과 또 K리그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결과로 만들어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북이 사상 처음으로 리그 5연패를 달성할지 박지성의 명품 조연 역할에 관심이 쏠립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여자 농구에서 프로 데뷔 전부터 화제가 된 선수가 있습니다. 타고난 신체 조건과 잠재력으로 팬들의 시선을 단박에 사로잡았다는데요. 차공성근 기자가 우리은행 오승인 선수를 만났습니다. 웻된 얼굴의 신인 선수가 처음으로 1군 무대를 봤습니다. 경기 기록상 별로 내세울 게 없었지만 미디어와 팬들의 관심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여자 농구의 차세대 주자 21살 오승인입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으면서 좀 많이 부담스럽기도 했고 그래도 예쁘게 봐주시는 거니까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기의 비결은 농구 선수로서 타고난 신체 조건과 잠재력입니다. 키 183cm인 오승인은 팔도 길어 손을 뻗기만 해도 높이가 2m 40cm에 달합니다. 키가 비슷한 기자가 나란히 서서 비교해봤는데 손끝 높이는 차이가 상당합니다. 아직은 배울 게 더 많습니다. 왼쪽 무릎을 2번이나 다쳐 재활에 집중하면서 팀 전술에 녹아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고교와는 차원이 다른 프로의 골밑에서 살아남는 것도 과제입니다. 안쪽에서 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요. 이제 우선은 힘 붙이고 몸 만드는 훈련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있고요. 프로틴도 원래 2번 정도 먹었었는데 3-4번 정도 먹고 밥도 야간 끝나고도 이제 밤까지 계속 먹는 편이에요. 오승인과 구단은 최근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 섭외를 거절했습니다. 화려함보다 헌신하는 농구가 좋다는 오승인. 팬들의 관심만큼 실력도 일치월장할지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차공성근입니다. 오늘의 제주입니다. 도르변에 핀 유채꽃뒤로 보이는 눈 덮인 한라산. 겨울과 봄이 공존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색적인데요. 따뜻한 날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듯합니다. 오늘 다시 강추위가 찾아와서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고 낮부터는 다소 누그러들겠습니다. 내일은 절기 대한입니다. 서울 기준으로 얼마 전 소환 때 추위와 비교를 해보면 올해도 소환의 얼음이 대한에 녹는다는 옛말이 들어맞겠습니다. 동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수일째 메마른 날씨가 지속되면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으로는 강풍의 높은 파고까지 우려되는 만큼 계속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남은 한 주 동안 비 예보가 잦습니다. 목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는 전국에 비 소식이 있고요. 토요일과 일요일 사이에는 남부를 중심으로 눈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아빠 품에 안겨있는 이 아이,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를 안아주는 아빠는 양부입니다. 이 잡스는 처음 입양 사실을 알고 울음을 터뜨렸을 때 양부가 해준 이 말을 평생 기억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너를 특별히 선택한 거란다. 그리고 그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됐죠. 이 배로 나왔던 가슴으로 나왔던 이 모든 아이는 특별합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